대한민국 때문에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에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선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중국은 즉시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신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유럽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을 지켰죠. 하지만 8주 후 미국 주요 제조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움직이면 세계가 따라갑니다. 이 나라가 멈추면 세계가 정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지구가 한 나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전략 심포지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증언. 30년간 강대국 분석을 해온 최고 전문가가 공개한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의 숨겨진 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쾅!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당 600명이 숨을 멈췄죠. 화면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애플 로고가 선명했지만 심장은 한국제였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할 테니까요. 저는 다니엘 크로포드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전략학과 교수죠. 나토에서 12년, 미 국방부 컨설턴트로 6년을 보냈습니다. 강대국의 게임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모든 걸 뒤집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56일 전 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복할까? 모든 시선이 베이징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반발했죠. 유럽은 재수출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구두 항의를 했죠. 모든 나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클 나라가 왜 말이 없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걸 말입니다. 56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캔자스시티 제너럴 모터스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 펌웨어 업데이트 대기. 같은 날 디트로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검사 승인 보류. 텍사스 오스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하나둘씩 미국 제조업 심장부가 멎어갔습니다. 모든 공장이 같은 말을 했죠. 부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관세는 중국을 겨냥했는데 왜 미국 공장이 멈추는 거죠? 그때 발견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90%가 한국제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70%도 한국이었죠. 디스플레이는 아예 80%가 한국 기업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타겟은 따로 있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소리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스위치를 만지작거렸다는 걸 말입니다. 56일. 이 숫자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공급망 리드타임이 평균 8주입니다. 품질 검사 주기가 56일이죠. 승인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정밀하게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국 정부도 당황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죠. 공장이 왜 멈춰요? 중국 때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 부품이 늦어져서입니다. 그 주 금요일 워싱턴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미 첨단 기술 협력 강화 방안. 관세 표현도 슬그머니 부드러워졌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말없이 승부를 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30년간 강대국 게임을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세계를 멈춰 세운 나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스크린에 한 단어가 떴습니다. KUREA.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니까요.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앞줄에 앉은 일본 대표의 목소리였죠.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본 겁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점유율 차트가 떴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화면을 잠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모든 디지털 기기의 뇌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 뇌의 70%를 한 나라가 만들고 있어요.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메모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품질이 다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메모리 불량률 비교표였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불량률은 0.001% 수준입니다. 중국산은 어떨까요? 0.1%. 100배 차이입니다. 100배라니.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까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에 메모리가 10만 개 들어갑니다. 불량률 0.1%면 100개가 고장나죠. 0.001%면 1개만 고장납니다. 앞줄의 구글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서버가 하나라도 다운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멈춥니다. 인터넷이 마비되죠. 그렇다면 독일 대표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가 멈춥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꺼내야 했거든요. 이제 배터리를 봅시다. 새로운 차트가 올라왔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입니다. 40%면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배터리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가 핵심이에요. 화면에 배터리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회로와 센서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죠. BMS는 배터리의 뇌입니다.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고 온도를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지죠. 이 기술에서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얼마나 압도적인데요?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BMS 기술력은 세계 1위입니다. 테슬라도 이 기술을 씁니다. 폭스바겐도 제너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죠. 강당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스크린에 전기차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배터리팩 위에 메모리 칩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죠. 자율주행차는 컴퓨터입니다. 초당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메모리입니다. 그 메모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 배터리고요. 결국 프랑스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메모리와 배터리, 둘 다 한국이 쥐고 있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 산업의 심장 두 개를 한 나라가 만들고 있어요.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혹시 과장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의적인 표정의 미국 국방부 관계자였죠. 과장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실험해 볼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휴대폰의 전원을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죠. 부팅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팅 과정에서 한국 기술이 몇 개나 쓰일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메모리 칩, 디스플레이, 배터리. 최소 3개입니다. 만약 이 3개가 없다면?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의 스위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언제든 만질 수 있어요. 일본 대표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독일 대표는 메모를 적느라 바빴죠. 중국 대표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니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이 만든 보이지 않는 제국.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정말로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독일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좌지우지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설계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바다를 가르고 있었죠. 여러분, 이 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선체를 가리켰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에버 에이스호입니다.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죠. 그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배를 만든 곳이 한국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했어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80%라고요? 프랑스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80%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3대 조선소가 독점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화면에 세계 해상 운송로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선들이 대양을 가로지르며 복잡한 그물망을 그렸죠. LNG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액화천 연가스입니다. 유럽의 난방, 일본의 전력, 중국의 산업용 연료. 모두 이 배들이 나릅니다. 독일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러시아 가스관 사태 이후 독일은 LNG에 목숨을 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배들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도 조선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죠. 하지만 LNG선은 다릅니다. 영하 162도의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거든요. 화면에 LNG선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단열재와 탱크 시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죠. 이 기술은 30년 이상 축적해야 합니다. 단순히 철판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극저온 기술, 용접 기술, 안전 시스템. 모든 게 완벽해야 하죠.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LNG 폭발은 히로시마 원폭의 10분의 1 위력입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믿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성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거든요.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기자였죠.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LNG선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한국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기자가 고집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유럽의 난방이 멈춥니다. 일본의 전력 공급이 마비되죠.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합니다.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얘기군요. 일본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수주 잔량 그래프였죠. 현재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잔량은 3년치입니다. 세계에서 LNG선을 주문하려면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해요. 3년이라고요? 노르웨이 대표가 놀랐습니다. 네, 3년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한국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격차는 벌어지기만 하죠. 중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도 조선업 굴기를 외쳤지만 LNG선만큼은 한국의 아성을 넘볼 수 없었거든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에너지 운송의 동맥을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뇌라면 조선은 심장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힘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조용히 사용하죠. 마치 지난 56일처럼 말입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56일 전 그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감정까지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겠죠. 교수님, 설마 한국이 세계의 감정까지 조종한다는 건 아니죠? 앞줄에 앉은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냉소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종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스크린에 낯익은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었죠.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상영회입니다. 드라마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독일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드라마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적 정복이에요.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넷플릭스 시청률 순위표였죠.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그중 7개가 한국 콘텐츠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문화 강국 아닙니까? 칸 영화제, 루브르 박물관. 물론입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해외 수출액이 12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 수준이에요. 123억 달러라고요? 영국 대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숫자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언론인이었죠. 교수님,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중동의 어느 회의실 장면이었죠. 작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협상 테이블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경쟁했죠. 기술력은 비슷했습니다. 가격도 엇비슷했어요. 그럼 뭐가 결정 요인이었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자의 딸이 방탄소년단 팬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죠. 왕자는 계약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한국 기술도 신뢰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화가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총없는 무기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한류 확산 지도였죠. 전 세계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중동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운 겁니까?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를 얻으면 거래가 쉬워져요. 거래가 쉬워지면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호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끈 후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40% 상승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K2 전차를 수주했죠.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웨덴 대표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류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선택한 거예요. 품질이 좋으니까 세계가 찾는 겁니다. 중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도 문화 수출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다리로 사용하죠. 다리라고요? 네덜란드 대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됩니다. 한국을 좋아하면서 한국 제품을 신뢰하게 되죠. 한국 제품을 신뢰하면서 한국과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신패권 전략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 대표가 메모를 적느라 바빴습니다. 미국 대표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한국이 이 모든 카드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요? 브라질 대표가 놀랐습니다. 반도체로 뇌를 장악하고 조선으로 심장을 움켜쥐고 문화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 개의 무기가 하나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다음 시간에 그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하다면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뒤쪽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였죠.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스크린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세계의 스위치를 쥐었다는 과대망상. 바로 뉴욕타임스 기사였죠. 기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게 언제죠? 저는 물었습니다. 제 발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뭐가 일어났나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서버다운 사태 뉴스였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6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메모리 모듈 결함이었어요. 한국산 메모리 말입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긴급 사절단을 보냈어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펜을 놓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주죠. 그때 상원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선택지를 봅시다. 화면에 3개의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한국과 대립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살행위죠. 둘째, 한국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셋째는 뭡니까? 상원 의원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협력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예요.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한국과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이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드 사태를 잊으셨나요? 스크린에 2017년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래프였죠.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관광객을 80% 줄였죠. 롯데마트를 폐점시켰고 한류 콘텐츠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굴복했습니까? 저는 중국 대표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었죠.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 변화 그래프였죠.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대신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더 다변화됐군요.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일본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사태가 떠올랐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를 봤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죠. 한국을 굴복시키려고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2년 만에 국산화 90% 달성. 이제 일본 소재가 필요 없어졌어요. 일본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DNA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더 강해져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존중입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예요. 동등하다고요? 미국 대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초강대국인데요. 크기와 영향력은 다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크지만 한국은 핵심이에요. 심장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전체 시스템이 멈춰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뒤쪽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세계를 위협한다는 건가요? 위협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방어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거죠. 하지만 그 방어가 영국 대표가 말을 흐렸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대립하면 모두가 손해입니다. 하지만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이에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독일 대표의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힘의 논리였습니다. 이제는 필요의 논리예요. 스크린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K2 전차 인수식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 국기 앞에서 경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 거래일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동맹이라고요? 나토 관계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한 건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정비훈련, 작전교리, 심지어 한국식 군사문화까지 받아들였어요. 화면에 한국 교관이 폴란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같은 교범을 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폴란드군이 한국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라팔 전투기도.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프랑스는 무기를 팔고 끝입니다. 한국은 관계를 만들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군사협력 현황표였죠. 공동훈련, 기술 이전, 현지 생산까지. 폴란드는 이제 한국의 군사 파트너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호주 대표가 궁금해했습니다. 노르웨이를 보십시오. 저는 북유럽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함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를 주문했죠. 그럼 동유럽 전체가? 체코 대표가 말을 흐렸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중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유럽 선진국 중에 중국 무기를 쓰는 곳이 있나요? 침묵이 흘렸습니다. 신뢰의 차이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품질을 믿을 수 있죠. 그때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의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강입니다. 하지만 독점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미국 아니면 러시아였습니다. 이제는 선택지가 늘었어요.
한국이라는 제3의 옵션이 생긴 거죠.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이었죠.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7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170억 달러라고요? 영국 대표가 놀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는 나라들이 한국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를 다시 보십시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2 전차 도입 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60% 상승했어요. 한국 기업 투자도 3배 늘었죠. 그렇다면 이탈리아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기가 외교 도구가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로 친구를 만들어요.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일본 대표가 메모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결합. 맞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한류로 마음을 열고 기술로 신뢰를 쌓고 무기로 동맹을 만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스웨덴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중심의 새로운 축이 형성될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한국과 연결된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겠죠. 다음 시간에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캐나다 대표의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강대국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기준국이 됐어요. 기준국이요? 독일 대표가 되물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중요도로 측정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 3대 클라우드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CEO들이 삼성 메모리 로드맵 설명회에 참석한 장면이에요. 설명회에 참석했다고요? 미국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일정에 맞춰 자신들의 계획을 조정하러 온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 일정표였죠. 보십시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HBM 출시 일정에 맞춰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HBM이 뭡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이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뿐이에요.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종속된다는 건가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죠. 종속이 아닙니다. 저는 정정했습니다. 상호 의존이에요. 하지만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죠. 주도권이라고요? 한국이 이번 분기에는 HBM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들썩입니다. 내년에는 차세대 메모리를 출시하겠다고 하면 모든 기업이 일정을 재조정해요.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메모리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메모리 기술 발전 로드맵이었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차세대 메모리는 현재보다 10배 빠릅니다. 이 기술이 나오면 또다시 판이 바뀌어요. 10배라고요? 일본 대표가 경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혁신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이었죠.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기차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충전 시간은 3분, 주행거리는 1000km예요. 그게 언제 나옵니까? 독일 대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2027년 상용화 목표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경쟁하고 있어요. 그럼 독일 자동차 업계는? 독일 대표가 말을 흐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서구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이 기준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한국의 기술 로드맵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국이 동쪽으로 가면 따라가고 서쪽으로 가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프랑스 대표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추종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혼자 가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려고 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합니다. 대신 주도권은 유지하죠. 그게 새로운 질서라는 건가요? 스웨덴 대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힘으로 지배했어요. 이제는 필요로 이끕니다. 한국이 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마지막 시간에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결국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겁니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하버드 총장이 직접 물어봤죠.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연구의 결론을 말할 순간이었어요. 강대국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준국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기준국. 크기가 아니라 중요도로 측정되는 나라. 그게 바로 기준국입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죠. 한국이 그 첫 번째 모델이에요. 스크린에 서울 야경이 나타났습니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불빛들이 마치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었죠. 이제 세계는 이 도시의 박동에 맞춰 움직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삼성이 발표하는 날 나스닥이 요동쳐요. LG가 계획을 바꾸면 디트로이트가 일정을 조정하죠.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표준의 70%가 한국 기업 주도로 만들어집니다. 배터리 안전 기준도 한국이 선도하고 있어요. 일본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표준을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이제 룰메이커가 됐어요.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표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표준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유럽 90%, 북미 85%, 동남아시아 95%, 심지어 중국도 60%가 한국 기술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자발적 선택이에요. 일본의 소재 봉쇄에는 기술 자립으로 맞섰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는 독립적 판단으로 제재를 가했죠. 한국은 이제 지시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전략국이 됐어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과거 패권국과 어떻게 다릅니까? 영국은 함대로, 미국은 달러로 지배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파트너십을 만들고 문화로 마음을 얻고 필요로 연결됩니다. 강제가 아니라 매력으로 이끄는 거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중심의 세계였죠. 앞으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생태계가 지구 전체를 덮을 겁니다. 반도체 네트워크, 배터리 연합, 조선 파트너십, 문화 공동체가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강대국의 지도를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전히 새로운 걸 봤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힘이 아니라 필요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명령이 아니라 매력으로 이끄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산업 핵심에서 세계 공급망을 조율하고 방위에서는 자신을 지키며 타국을 보호하는 힘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외교에서는 강대국에게도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고 문화에서는 지구촌을 감동시키는 정서의 중심지가 됐어요. 전략적으로는 온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쫓던 나라에서 흐름을 만드는 나라로 변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의 시간에 맞춰 박동합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대한민국,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점을 공유해주세요.